조상국, 나보고 소금이나 펴트며 죽으라 했지? 이제 네 차례야. 조상국, 나보고 소금이나 핥으며 죽으라 했지? 이제 네 차례야. 주주총회장 한복판에서 그 인간 눈에 소금을 꽂아 넣었습니다. 10년 전 저를 살렸던 그 차가운 소금이 오늘 제 최고의 복수 수단이 되었네요. 수백 대의 카메라 플래시가 눈이 멀 정도로 터져대는 이곳은 대한민국 최고 재벌가 태양그룹의 정기주주 총회장입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수억 원대 양복을 빼입은 신사들이 가득한 이 엄숙한 자리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몰골의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얼굴은 검은 그을음과 흙먼지로 뒤덮였고 입고 있는 옷에선 매캐한 탄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하지만 그 여자의 눈빛만은 각 갈아놓은 칼날처럼 서슬퍼렇게 빛나고 있었죠. 바로 10년 전 시어머니에게 물벼락을 맞으며 쫓겨났던 비운의 며느리 한희수입니다. 그녀의 곁에는 17살이 된 아들 민호가 서 있습니다. 아빠를 쏙 빼닮은 훤칠한 키에 눈빛엔 이미 세상을 다 겪은 듯한 단단함이 서려 있었죠. 민호의 품에는 낡고 꼬질꼬질한 가죽 가방 하나가 소중하게 안겨 있었습니다. 누구야? 저 미친 여자 당장 안 끌어내고 뭐해? 단상 위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던 조상국 회장이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습니다. 10년 전 강 회장의 오른팔로서 온갖 아부를 떨던 그 비열한 전무는 이제 탐욕으로 기름진 회장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유령이라도 본 듯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을 쳤죠. 방금 전까지 자신의 연임을 자축하며 거드름을 피우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희수는 뚜벅뚜벅 한 걸음씩 단상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신발조차 신지 못한 맨발에선 붉은 피가 배어나와 대리석 바닥에 선명한 발자국을 남겼습니다. 그 처절한 발걸음에 압도된 보안 요원들은 감히 그녀의 몸에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희수는 품 안에서 낡고 투박한 항아리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10년 동안 강원도 바닷가 외딴 창고에서 그녀의 향과 눈물을 받아내던 그 소금 항아리였습니다. 조상국 회장님, 당신이 그랬지? 그 썩은 소금 창고에서 죽을 때까지 소금이나 핥고 살라고. 희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당 구석구석까지 얼음 송곳처럼 박혔습니다. 그녀는 항아리 뚜껑을 열고 그 안에 든 하얗다 못해 시퍼런 빛이 도는 소금 한 줌을 꽉 쥐었습니다. 당신이 지른 불길 속에서도 이 소금은 타지 않고 살아남았어. 우리 모자를 살린 건 당신의 그 알량한 돈이 아니라 이 짠 내 나는 소금이었단 말이야. 희수의 손을 떠난 하얀 소금 결정들이 폭포수처럼 조상국의 얼굴을 덮쳤습니다. 으악, 내 눈, 사람 살려.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명품 안경 너머로 들어간 소금이 그의 탐욕스러운 눈을 찔렀고 비릿한 소금 가루가 그의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수천억 자산가 조상국이 바닥을 뒹굴며 소금에 절여진 미꾸라지처럼 발버둥 치는 광경. 10년의 인고 끝에 터져나온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사이다 같은 복수의 순간이었습니다. 이제부터 그 지독하고도 처절했던 긴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이 모자의 억울함을 푸는데 큰 힘이 됩니다. 10년 전 그날도 오늘처럼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서울 평창동 그림 같은 대저택에서 저는 남편 진우 씨와 아들 민호를 기다리며 저녁상을 차리고 있었죠.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 냄새와 고소한 갈비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날카로운 전화벨 소리에 갈갈이 찢겨나갔습니다. 한희수 씨 되시죠?
태양그룹 강진우 본부장님이 교통사고로.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비현실적일 만큼 차분했습니다. 남편이 빗길에 트럭과 충돌해 현장에서 즉사했다는 소식. 저는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발등에 튀었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어요. 제 세상이 통째로 무너져 내리는 소리만 귓가에 웅웅거릴 뿐이었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은 대한민국 굴지의 기업 태양그룹의 위상에 걸맞게 화려하고도 차가웠습니다. 서울 시내 한복판 최고급 장례식장은 조문객들이 보낸 하얀 국화꽃으로 가득 찼죠. 하지만 그 향기가 제게는 시신이 썩는 냄새보다 더 역하게 느껴졌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보았습니다. 훗날 제 원수가 된 조상국 전무를요. 그는 세상 둘도 없는 충신인 척 상주 완장을 차고 조문객을 맞이하며 눈물까지 훔치더군요. 하지만 제가 곁을 지날 때 스친 그의 눈빛은 먹잇감을 노리는 뱀처럼 차갑게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재수 씨, 너무 상심 마십시오. 남은 민호를 위해서라도 기운 차리셔야죠. 회사는 제가 회장님 잘 보필해서 건사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는 비릿한 피냄새가 났습니다. 남편이 죽기 전 제게 했던 말이 떠올랐거든요. 조 전무의 눈빛이 달라졌다고, 회사의 자금 흐름이 이상하다고 말입니다. 남편이 그 비밀을 파헤치려다 변을 당한 것은 아닐까 하는 불길한 의심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당시에 저는 너무나 무력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시어머니 강정희 회장이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앞세운 어머니라기엔 그녀는 너무나 평온했습니다. 장례 기간 내내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돌부처처럼 앉아 있었죠. 사람들은 그런 그녀를 보며 철의 여인이라 칭송했지만 저는 보았습니다. 검은 상복 소매 끝을 움켜쥔 그녀의 손끝이 하얗게 질리도록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요. 그것은 슬픔이라기보다 거대한 공포를 필사적으로 억누르는 몸짓 같았습니다. 비극은 장례가 끝나자마자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첫날 새벽, 시어머니는 저와 어린 민호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누런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죠. 유산 상속 포기 각서다. 여기 도장 찍어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건조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죠. 아들이 죽은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며느리와 손자를 내치겠다니요. 어머님,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더러 어딜 가라고요? 내 아들이 죽었다. 그런데 너희들이 살아서 이 집사를 축내고 있는 꼴을 나더러 더 보라는 말이냐? 내가 내 아들 잡아먹은 것도 모자라. 이제는 내 회사까지 말아먹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시어머니의 호통 소리가 거실을 렁젓저렁 울렸습니다. 잠결에 나온 7살 민호가 제 치맛자락을 붙잡고 엉엉 울음을 터뜨렸지만 시어머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팡이로 바닥을 쾅쾅 내리찍으며 더 모질게 소리쳤죠. 당장 내일 새벽에 이 짐덩이들을 내다버려. 숟가락 하나라도 내 허락 없이 들고 나가는 날엔 절도죄로 고발할 테니 그리 알아라. 그날 새벽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불어닥치는 대문 앞에는 이미 수십 명의 기자가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기자들이 보는 앞에서 양동이에 가득 담긴 얼음물을 제 머리 위로 사정없이 끼얹었습니다. 2년, 남편 잡아먹은 것도 모자라 이제는 내 재산까지 탐을래? 내가 사람이냐? 얼음장 같은 물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적셨습니다. 영하의 날씨에 젖은 옷은 순식간에 살을 파고드는 흉기가 되었죠. 기자들은 이 자극적인 장면을 놓칠세라 미친 듯이 셔터를 눌러댔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흙탕물에 젖은 누런 봉투 하나를 제 얼굴을 향해 내던졌습니다.
강원도 바닷가 구석에 다 썩어가는 소금 창고 하나 있다. 거기 가서 소금을 팔든 빌어먹든 내 알아서 해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철컥 육중한 대문이 닫히는 소리는 마치 제 인생에 조종을 울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차가운 빙판길 위에서 덜덜 떨고 있는 민호를 안아 올렸습니다. 품 안에는 시어머니가 던져준 저주 같은 소금 창고 문서가 들어 있었죠. 그 비참한 순간에 저는 몰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굳이 기자들 앞에서 그런 쇼를 했는지, 그리고 왜 하필 그 낡은 소금 창고를 주었는지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강원도로 떠나기 전 저는 남편의 옷가지를 정리하다가 코트 안감 깊숙한 곳에서 딱딱한 물체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평범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서울에서 쫓겨나 5시간을 달려 도착한 강원도 바닷가의 외딴 벼랑 끝. 택시에서 내린 저희 모자를 맞이한 건 환영의 인사가 아니라 뺨을 사정없이 후려치는 비릿하고 차가운 바닷바람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여기서 살아? 무서워. 7살 민호가 제 코트 자락을 붙잡으며 울먹였습니다.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참혹함 그 자체였죠. 시어머니가 준 서류 속 주소지는 집이 아니라 거대한 쓰레기장이었습니다. 지붕 슬레이트는 반쯤 뜯겨나가 앙상한 뼈대를 드러냈고 붉게 녹슨 철문은 금방이라도 떨어져 나갈 듯 위태롭게 삐걱거렸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훅 끼쳐오는 곰팡이 냄새와 썩은 나무 냄새에 구역질이 났습니다. 바닥에는 정체 모를 오물들이 가득했고 제 발등 위로 팔뚝만한 들쥐가 지나갈 때는 비명조차 나오지 않더군요. 전기도 수도도 들어오지 않는 그 암흑 속에서 저는 민호를 끌어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차라리 죽으라고 하시지 그러셨어요. 어떻게 자식 같은 저희를 이런 짐승 소굴에 던지십니까? 그렇게 절망의 밑바닥에서 밤을 지새우려던 찰나였습니다. 추위에 떨던 민호를 제 코트로 감싸주는데 코트 안감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 딱딱하고 묵직한 게 손에 잡혔습니다. 남편 진우 씨가 사고 당일 입었던 그 코트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안감을 뜯어보니 거기엔 작은 녹음기와 낡은 수첩 하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홀린 듯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치지직거리는 소음 끝에 그토록 그리웠던 남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희수야, 만약 내가 이 녹음을 듣고 있다면 내가 결국 조상국의 손에 변을 당했다는 뜻이겠지. 조 전무 그놈, 이미 우리 어머니 눈까지 가리고 회사를 집어삼키려 하고 있어. 남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알아낸 이중장부랑 비리 증거들은 다 안전한 곳에 숨겨뒀어. 희수야, 절대로 서울에 남지 마.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든 무조건 멀리 떠나야 해. 강원도 소금 창고. 거기가 내가 살 길이다. 거기서 민호를 지켜줘. 미안해, 사랑한다, 희수야.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있었던 겁니다. 조상국이라는 늑대가 자신을 노리고 있다는 걸 알고 마지막 순간에 저희 모자를 살리기 위해 이 유품을 남겼던 거죠. 수첩을 펼치자 조상국이 그동안 저질러온 분식회계와 뇌물 리스트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시어머니가 저를 쫓아낼 때 주었던 그 소금 창고의 도면이 그려져 있었죠. 진우 씨, 당신 나버린 게 아니었어. 나랑 우리 민호 살리려고 그 늑대굴에 우리를 밀어낸 거였어. 저는 남편의 수첩을 가슴에 품고 오열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그렇게 독하게 굴며 저를 내쫓았는지, 왜 하필 이 썩어가는 창고를 주었는지, 그제야 조금씩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감상에 젖어 있을 틈은 없었습니다.
당장 내일 민호에게 먹일 쌀 한 톨이 급한 상황이었으니까요. 저는 눈물을 닦고 일어나 창고 구석에 굴러다니던 몽둥이를 들었습니다. 쥐떼를 쫓아내고 썩은 나무 판자를 걷어내며 미친 사람처럼 바닥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민호야, 일어나. 여기서 죽을 순 없어. 아빠가 우리 지켜주려고 남겨준 집이야. 우리 여기서 꼭 살아남자. 손바닥이 까지고 손톱 밑이 새카맣게 변하도록 청소를 하던 중 제 발끝에 이상한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흙바닥인 줄 알았던 창고 한가운데 유독 딱딱하고 차가운 느낌. 턱 마이너스. 무심코 두드려본 바닥에서 기이한 공명음이 들려왔습니다. 마치 그 아래 깊은 곳에 누군가 숨을 죽이고 때를 기다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바닥을 파헤치려던 제 앞을 가로막은 건 시어머니도 조상국도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빵 한 조각을 구하기 위해 찾아간 마을에서 저는 더 잔인한 배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지독한 해풍이 몰아치던 강원도 벼랑 끝에도 기어이 봄은 찾아왔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라는 세월이 유수와 같이 흘렀습니다. 쥐떼가 들끓고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던 그 낡은 소금 창고는 이제 전국에서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창고 입구에는 투박한 나무 판자에 희수의 소금빵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죠. 새벽 5시만 되면 고소한 버터 냄새와 짭조름한 소금 향기가 어우러져 마을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갓 구운 소금빵 나왔습니다. 뜨거우니 조심하세요. 제 목소리는 이제 예전의 그 가냘픈 며느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밀가루 포대를 번쩍번쩍 들고 화덕의 열기를 온몸으로 견뎌낸 단단한 여장부의 목소리가 되었죠. 10년 전 시어머니가 모욕을 주며 던져주었던 그 창고 속 묵은 소금이 제게는 생명줄이었습니다. 10년 넘게 간수가 빠져 쓴맛은 사라지고 은은한 단맛이 도는 그 귀한 소금이 제 빵의 비결이자 제 인생을 다시 세운 미천이 된 것입니다. 제 곁에는 든든한 아들 민호가 있었습니다. 어느새 17살 훤칠한 키에 넓은 어깨를 가진 민호는 돌아가신 아빠를 쏙 빼닮아 있었습니다. 민호는 단순히 힘만 쓰는 게 아니었습니다. 숫자에 천재적인 감각이 있어 가게의 복잡한 장부를 암산으로 척척 해결하곤 했죠. 엄마, 이번 달 밀가루 단가가 15원 올랐는데 거래처 명세서는 150원 더 청구됐어요. 제가 다시 계산해서 보내라고 했으니까 걱정 마세요. 기특한 아들을 볼 때마다 저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습니다. 진우 씨, 보고 있어? 우리 아들 이렇게 잘 컸어. 우리 이제 정말 행복해질 수 있나 봐. 마을 사람들도 처음엔 저희 모자를 서울서 쫓겨난 망한 집구석이라며 손가락질하더니 빵집이 대박이 나고 마을에 관광객이 몰려들자 태도가 싹 바뀌었습니다. 특히 김 이장님은 매일같이 가게에 들러 제 손을 맞잡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죠. 희수 엄마는 우리 마을의 보배야, 보배. 태양 그룹 며느리였다더니 역시 기품이 달라. 저는 그게 진짜 인심인 줄 알았습니다. 이제야 비바람을 피할 지붕이 생겼고 아들 대학 보낼 학비도 모았으니 제 인생의 겨울은 다 끝난 줄로만 알았죠. 바로 그 가짜 승리의 달콤함에 취해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가장 믿었던 이웃이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되어 제 등을 찌르는 데는 단 하루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갑자기 들이닥친 보건소 직원들과 경찰들이 제 가게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습니다. 한희수 씨 소금빵에서 유리 조각이 나왔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긴급 영업 정지 처분입니다.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유리 조각이라니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제가 반죽 하나하나 얼마나 정성을 들이는데
하지만 경찰이 내민 증거물에는 제 가게에서 쓰는 소금이 묻은 빵 속에 날카로운 유리 파편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고를 한 사람이 다름 아닌 어제까지 제 손을 잡으며 보배라고 치켜세우던 김 이장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제 심장은 얼음장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김 이장은 조상국 전무, 아니, 이제는 회장이 된 그 인간에게 매수되어 있었던 겁니다. 희수 엄마, 이 땅이 리조트 부지로 수백억이라는데 당신이 버티고 있으면 우리 마을 사람들은 보상금을 한 푼도 못 받잖아. 미안하게 됐네. 마을 사람들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갑게 변했습니다. 어제까지 빵을 얻어먹던 사람들이 이제는 제 가게에 소금을 뿌리며 침을 뱉었습니다. 더러운 년 사람 먹는 빵에 유리를 넣어? 당장 여기서 꺼져. 10년 전 평창동 대문 앞에서 느꼈던 그 시린 추위가 다시 제 온몸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조상국은 이제 제 생계뿐만 아니라 제 목숨보다 귀한 아들 민호를 노리고 검은 손길을 뻗어오고 있었습니다. 보건소 직원들이 휩쓸고 간 자리에는 깨진 유리 조각과 짓밟힌 소금빵들만이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제 손등이 갈라지고 허리가 굽도록 일구어낸 제 삶의 터전이 누군가의 장난질에 하루아침에 폐허가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절망의 한가운데 낯익은 검은색 세단 2대가 가게 마당으로 미끄러지듯 들어왔습니다. 10년 동안 단 한순간도 잊은 적 없는, 아니 꿈에서라도 마주칠까 두려웠던 그 악마의 표식이 차 번호판에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바로 태양그룹의 로고였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번쩍이는 이태리제 구두를 신은 조상국이 내렸습니다. 10년 세월 동안 더욱 교활하고 탐욕스러워진 얼굴로 그는 코끝을 찡그리며 손수건으로 입을 막더군요. 마치 더러운 오물이라도 마주한 듯한 그 오만한 태도에 제 가슴속에서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재수 씨, 참으로 오랜만이구만. 그동안 이런 짠내 나는 구석에 숨어서 빵이나 굽고 살았나? 그의 비릿한 목소리가 가게 안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조상국은 지팡이로 진열된 소금빵들을 툭툭 건드리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재수 씨, 성질머리는 여전하구만. 그 고고하던 재벌가 며느리가 10년 동안 빵 굽는 아낙네가 다 되었어. 꼴을 보아하니 죽지 못해 산 모양인데 내 오늘 아주 큰 선물을 주러 왔지. 조상국은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계산대 위에 툭 던졌습니다. 여기에 도장 찍어. 그러면 서울의 아파트 한 채와 평생 먹고 살 돈을 주지. 이 썩은 냄새 나는 창고를 비워주는 대가치고는 꽤 후하게 쳐주는 거니. 돈 따위 필요 없으니 당장 나가세요. 여기는 제 집이고 제 삶의 터전입니다. 당신 같은 사람에게 넘길 땅 한 평도 없단 말입니다. 제가 소리를 지르며 서류를 바닥으로 내팽개치자 조상국의 눈빛이 순식간에 뱀처럼 차갑게 변했습니다. 재수 씨, 아직 세상 물정을 모르는구만. 이 땅이 지금 얼마인지 알아? 자그마치 500억이야. 내가 추진하는 동해안 최대 해양 리조트 사업, 그 노른자위 땅이 바로 여기란 말이야. 죽은 강 회장 노인네가 며느리한테 쓰레기 같은 폐가를 던져준 줄 알았는데 그게 알고 보니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어.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굳이 이곳을 주었는지, 조상국이 왜 10년 만에 저를 찾아왔는지 그 비열한 이유가 명확해졌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버티려 하자 조상국은 턱짓으로 부하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교육 좀 시켜줘라. 어른 무서운 줄을 알아야지. 그때였습니다. 가게 안쪽에서 밀가루를 묻힌 채 달려나온 민호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만하시죠. 남의 영업장에 와서 행패 부리지 마시고 당장 나가십시오.
조상국은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훤칠한 키에 강인한 눈빛, 돌아가신 제 남편 진우 씨를 쏙 빼닮은 민호를 보며 그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민호의 가슴팍을 지팡이 끝으로 쿡 찔렀습니다. 이 녀석 봐라. 제법 컸구나. 내 아비랑 똑같이 생겨서는. 하지만 호랑이 새끼도 싹을 밟아버려야 후환이 없는 법이지.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덩치 큰 사내들이 민호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민호가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안 돼. 내 아들 때리지 마. 차라리 나를 때려. 저는 짐승 같은 울부짖음을 토하며 민호의 몸 위로 엎드렸습니다. 사내들의 무자비한 발길질이 제 등과 어깨로 쏟아졌습니다. 아들을 보호하려는 어미의 등은 무쇠보다 단단하게 웅크려졌지만 쏟아지는 폭력 앞에 저는 무력했습니다. 민호는 피투성이가 된 채로 저를 밀어내려 했지만 저는 아들을 꽉 끌어안은 팔을 절대 풀지 않았습니다. 지독한 것들, 말로 해서는 안 되겠구만. 여봐라, 싹 다 밀어버려라. 건물이고 사람이고 흔적도 남기지 말고 묻어버려. 조상국의 잔인한 명령에 포크레인의 거대한 삼날이 가게 지붕을 향해 들어 올려졌습니다. 콱광 소리와 함께 천장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흙먼지와 자해들이 저희 모자 위로 쏟아지던 그 순간 제 손끝에 다시 한번 그 서늘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창고 구석 10년 전 제가 파헤치려다 포기했던 그 바닥. 민호를 감싸 안고 쓰러진 제 발바닥 밑에서 마치 땅 밑에 있는 누군가가 이제 제발 자신을 꺼내 달라고 아우성치는 듯한 강렬한 울림이 전해져 온 것입니다. 포크레인의 거대한 삼날이 저희의 머리 위를 덮치려던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 쿠르릉거리는 진동과 함께 창고 바닥이 완전히 내려앉았습니다. 자욱한 흙먼지가 피어올라 시야를 가렸고 저는 비명을 지르며 민호를 끌어안고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엄마, 저기 봐. 먼지가 서서히 가라앉으며 드러난 광경의 조상국과 그 일당들은 숨을 멈췄습니다. 갈라진 콘크리트 바닥 아래 10년 동안 어둠 속에 갇혀있던 거대한 강철문이 그 위용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성인 남성 허벅지만 한두 개의 쇠빗장이 걸린 투박하지만 위압적인 지하 벙커의 입구였습니다. 이게 다 뭐야? 소금 창고 밑에 이런 게 있었다고? 조상국이 뒷걸음질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그는 이성을 잃고 부하들에게 소리쳤죠. 당장 열어. 저 안에 분명 강 회장이 숨겨둔 금괴가 있을 거야. 당장 부숴. 사내들이 달려들어 쇠질대로 문을 뜯어내려 하고 망치로 자물쇠를 내려쳤지만 특수 강철로 만들어진 문은 흠집 하나 나지 않았습니다. 0부터 99까지 빽빽하게 적힌 아날로그 다이얼 자물쇠. 비밀번호를 모르면 절대로 열 수 없는 철옹성이었습니다. 번호가 뭐야? 한희수, 너 알 거 아니야? 당장 불어. 조상국이 제 멱살을 잡고 흔들었지만 저 역시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 있었습니다. 그때 민호가 비틀거리며 일어나 차가운 강철 다이얼 앞에 섰습니다. 비키세요. 이건 제가 열 수 있습니다. 민호의 눈빛은 돌아가신 할머니, 강 회장의 서슬 퍼런 눈빛을 쏙 빼닮아 있었습니다. 민호는 눈을 감고 10년 전 할머니의 무릎에 앉아 숫자 놀이를 하던 때를 떠올렸습니다. 민호야, 할미는 6174라는 숫자가 참 좋더구나. 아무리 숫자를 섞고 빼도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는 숫자지. 우리 강아지도 길을 잃으면 이 숫자를 기억하렴. 결국 주인의 자리로 돌아오게 될 거다. 철커덕, 틱, 드르륵. 민호의 손끝이 신중하게 다이얼을 돌렸습니다. 6174
거대한 톱니바퀴가 맞물리는 묵직한 진동이 발바닥을 타고 전해져 왔습니다. 10년 동안 굳게 닫혀 있던 강철 문이 끼익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안으로 쏟아져 들어간 조상국은 경악했습니다. 벙커 안에는 수백 개의 소금 가마니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거든요. 이게 뭐야? 고작 소금이야? 노망난 노인네가 소금을 금고에 넣어뒀어? 분노한 조상국이 소금 가마니를 발로 걷어차자 터진 틈 사이로 눈이 부실 정도로 찬란한 금빛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소금은 위장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썩지 않는 소금 속에 변하지 않는 가치인 황금을 숨겨두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황금보다 더 귀한 것은 벙커 가장 안쪽 낡은 가죽 가방 속에 들어있던 비디오 테이프였습니다. 우리는 벙커 벽면에 설치된 낡은 모니터에 테이프를 넣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10년 전 죽기 직전에 시어머니 강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희수야, 내 며느리 희수야.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내가 기어이 너희를 이 짠내 나는 소금밭으로 보낸 이유를 알게 되겠지. 화면 속 시어머니의 눈에는 물기가 그렁그렁했습니다. 내가 이 녹음을 듣는다면 조상국이 이미 검찰까지 매수했다. 내가 널 지키려 했지만 방법은 하나뿐이었다. 세상이 너를 잊게 만드는 것. 미안하다. 시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조상국 그놈이 내 아들을 죽이고 내 차에도 손을 댔더구나. 검찰도 경찰도 이미 그놈의 돈에 매수되어 있었다. 내가 너를 모질게 내쫓지 않았다면 너희 모자는 그날 밤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었을 게야. 미안하다. 너희를 지키기 위해 내가 악마가 되어야만 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10년 동안 제가 시어머니를 향해 쏟아냈던 그 수많은 저주가 비수가 되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쫓겨난 게 아니라 격리되어 보호받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조상국이 숨기려 했던 진우의 사고 진실이 담긴 장부가 있다. 내 아들을 죽인 건 뺑소니범이 아니라 조상국이 매수한 가짜 범인이었어. 진범은 따로 있다. 장부 속에는 조상국이 뺑소니범의 가족을 인질로 잡고 허위 자백을 시킨 증거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조상국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아니야. 저건 조작이야. 당장 저 테이프 빼서. 그가 악을 쓰며 달려드는 순간 벙커 입구에서 치솟은 불길이 저희를 덮쳤습니다. 조상국이 미리 준비해둔 휘발유에 불을 붙인 것이었습니다. 증거와 함께 저희 모자를 매장시키려는 최후의 수단이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활활 타오르는 그 화마 속에서 저희를 살린 건 조상국이 비웃었던 바로 그 소금이었습니다. 불이야, 입구를 막아. 다 태워버려. 조상국의 비열한 외침과 함께 벙커 입구로 붉은 화마가 들이닥쳤습니다. 휘발유 냄새가 진동하며 매캐한 검은 연기가 순식간에 지하 공간을 가득 채웠죠. 밖으로 나가는 유일한 통로가 불길에 막혀버린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엄마, 숨쉬기 힘들어요. 콜록콜록. 민호가 장부를 품에 안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이성을 잃고 불길을 바라보며 울부짖었습니다. 진우 씨, 우리 어머님, 정녕 저희 모자가 여기서 이렇게 죽어야 합니까? 그때였습니다. 10년 동안 저희 곁을 지켰던 김 비서님이 산더미처럼 쌓인 소금 가마니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부인, 소금입니다. 소금 가마니를 터뜨리세요. 소금은 불에 타지 않고 산소를 차단합니다. 회장님께서 이 상황까지 내다보시고 소금을 준비하신 겁니다. 저는 미친 듯이 소금 가마니를 찢어 불길을 향해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민호야, 도와줘. 어머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하얀 소금 폭포가
붉은 화염 위로 쏟아졌습니다. 그러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10년 묵은 간수가 쫙 빠진 소금이 열을 흡수하며 치익 소리와 함께 불길을 잠재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불길이 잦아든 틈을 타 저희는 지옥 같은 벙커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김 비서님이 준비해둔 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얼굴은 검은 그을음과 흙먼지로 범벅이 되었고 옷자락에선 매캐한 탄 냄새가 진동했지만 제 눈빛만큼은 복수의 일념으로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서울 강남의 태양그룹 본사 대강당. 수백 명의 주주와 기자들이 모인 가운데 조상국은 승리에 도취해 회장 연임안을 통과시키려 의사봉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에 없음으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음을 선포. 쾅! 육중한 강당문이 천둥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쏟아지는 카메라 플래시 세례 속에 제더미 속에서 살아 돌아온 유령처럼 제가 나타났습니다. 멈추시오. 그 자리는 당신 자리가 아니야. 제 목소리가 마이크 소음보다 더 크게 강당을 울렸습니다. 조상국은 유령을 본 듯 사색이 되어 의사봉을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단상 위로 성큼성큼 올라가 민호가 챙겨온 비디오 테이프와 장부를 방송실로 넘겼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에 시어머니 강 회장님의 마지막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10년 전 제 남편을 죽였던 뺑소니 사건의 진짜 전말이 담긴 문서가 공개되었습니다. 여러분, 똑똑히 보십시오. 여기 적힌 남자는 10년 전 제 남편을 죽이고 자수한 범인이 아닙니다. 조상국이 아픈 딸의 수술비를 미끼로 매수한 가짜 살인범입니다. 진짜 범인은 지금 저 단상 위에 앉아있는 조상국 바로 당신이야. 강당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주주들의 분노 섞인 탄식이 터져나왔고 기자들은 미친 듯이 셔터를 눌러댔습니다. 조상국은 조작이야. 다 거짓말이야. 라며 발악했지만 민호가 벙커에서 찾아낸 남편의 수첩 속 이중장부 내역이 화면에 뜨자 그는 힘없이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저는 품 안에서 10년 동안 간직해온 투박한 소금 항아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덜덜 떨고 있는 조상국 앞에 섰습니다. 조상국 회장님, 10년 전 당신이 그랬지? 소금이나 할그며 비참하게 죽으라고. 당신이 무시했던 그 짠 내 나는 소금이 오늘 당신의 그 더러운 탐욕을 심판하러 왔다. 차! 저는 항아리 속에 든 하얀 소금을 조상국의 얼굴을 향해 힘껏 뿌렸습니다. 10년 전 제가 맞았던 그 차가운 물벼락보다 더 매섭게 그의 눈과 입 속으로 소금 결정들이 파고들었습니다. 으악! 내 눈! 사람 살려! 바닥을 뒹굴며 비명을 지르는 조상국. 수천억의 돈도 찬탈한 회장직도 소금 한 줌에 무너지는 가련한 죄인의 모습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복수가 끝난 그 현장에서 저는 뜻밖의 제안을 받게 됩니다. 태양그룹의 주주들이 일제히 일어나 저에게 회장직을 맡아달라고 요청한 것이죠. 주주총회장의 그 뜨거웠던 박수 소리와 환호성, 대한민국 최고 기업인 태양그룹의 회장직을 맡아달라는 수천 명의 간절한 눈빛들, 10년 전 물벼락을 맞으며 쫓겨났던 저에게는 꿈에서라도 바랐던 복수의 완성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회장이 되지 않겠습니다. 제 손은 결제 도장을 찍는 것보다 밀가루 반죽을 치대고 소금을 뿌리는 게 더 익숙하거든요.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눈앞에 놓인 수조 원의 자산과 권력을 발로 차버리는 저를 보며 다들 바보라고 수군거렸죠. 하지만 저는 10년 동안 그 짠내 나는 소금 창고에서 배웠습니다. 가장 맛있는 빵은
가장 정직한 땀방울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그리고 어머님이 저를 그곳으로 보내신 진짜 이유도 권력을 탐하라는 게 아니라 썩지 않는 소금처럼 단단한 사람이 되라는 뜻이었음을 이제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유난히 햇살이 따사로운 봄날이었습니다. 저는 아들 민호와 함께 서울 근교의 공원 묘지를 찾았습니다. 10년 동안 죄인의 심정이라 차마 발걸음을 하지 못했던 시어머니 강 회장님의 묘소 앞이었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못난 며느리 희수, 이제야 인사 올립니다. 저는 비석을 가만히 얼루만졌습니다. 차가운 돌이었지만 마치 시어머니의 거친 손마디를 만지는 듯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묘비 앞에는 제 손으로 정성껏 구운 소금빵 한 바구니와 따뜻한 차 한 잔을 올렸습니다. 고소한 빵 냄새가 산들바람을 타고 묘역 전체에 퍼져나갔죠. 어머님이 주신 그 낡은 창고, 이제는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빵집이 되었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남기신 그 소금으로 회사를 갉아먹던 늑대들도 다 쫓아냈습니다. 이제는 걱정 마시고 편히 쉬세요. 옆에 서 있던 민호도 할머니의 묘비를 향해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대학 가서 경영 공부 제대로 해볼게요. 할머니가 지키신 이 나라 소중한 일터들, 제가 밖에서 눈 부릅뜨고 지켜볼게요. 산들바람이 불어와 묘비 주변의 꽃잎을 흩날렸습니다. 마치 어머님이 그래, 장하다 내 새끼들. 고생 많았다라고 대답해 주시는 것만 같아 저는 참았던 눈물을 닦으며 활짝 웃어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희는 다시 강원도 그 낡은 소금 창고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은 회장 자리를 마다하고 왜 다시 그 총구석으로 가느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제 대답은 늘 같습니다. 그곳이야말로 제 인생의 가장 찬란한 소금꽃이 핀 곳이니까요. 여러분, 소금이 짠맛을 내야 썩는 것을 막듯이 우리네 인생도 때로는 쓰리고 짠 시련이 닥쳐야 더 단단해지는 법입니다. 혹시 지금 자식들에게 모진 소리를 듣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배신당해 가슴에 옹이가 박힌 분이 계신가요? 어쩌면 그 시련이 여러분을 더 강하게 지키려는 하늘의 방부제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흘리는 여러분의 눈물과 땀방울이 훗날 인생의 가장 귀한 황금이 되어 돌아올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읽으며 여러분의 앞날에 축복이 가득하길 기도하겠습니다. 제 행동이 맞다고 생각하시거나 오늘 이야기가 가슴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주변에 힘들어하는 지인이나 자식들에게 경각심과 희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꼭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향기로운 소금꽃이 만발하길 바랍니다.